안녕하세요. 책 읽기 좋은 날의 운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노학자가 전하는 나이 듦에 관한 솔직하고 유쾌한 철학적 통찰. 100살까지 유쾌하게 나이 드는 법. 지은이는 이근후, 발행은 메이븐입니다. 이 책은 저자 이근후 이화여대 명예교수가 90나이를 앞두고 먼저 살아본 인생 선배로서 후배들에게 들려주는 보석 같은 조언들을 담고 있습니다. 저자는 젊어서는 지독한 가난과 전쟁 속에서 유년기를 보냈고, 대학 시절 4.19와 5.16 반대 시위에 참여해 감옥 생활을 하는 바람에 지독한 생활고를 겪어야 했습니다. 지금은 왼쪽 눈의 시력을 완전히 잃었고 당뇨, 고혈압 등 7가지 병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지만 내 처제에서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을 가능한 많이 찾아내서 누리려 노력한다고 말합니다. 나이 들미야말로 살아있는 인간이 끝내 받아들여야만 하는 삶의 주제입니다. 나이가 들면 건강도 나빠지고 경제적 능력과 사회적 지위도 점차 쇠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명백한 사실을 머리로는 이해해도 가슴으로 받아들이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나이가 들면서 마음의 통증을 경험합니다. 인생의 절반쯤에 이르러 사람들은 다시 한번 어떻게 살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성취와 업적, 책임과 의무 위주로 삶을 살아왔다면 이제는 본인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 가치 있는 삶에 주의를 기울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노학자는 말합니다. 소중한 사람들에게 연락하기를 미루지 말고 자주 만날 것. 죽도록 일만 했다고 후회하기 전에 열심히 일한 자신의 노고를 인정할 것. 다 큰 자식은 되도록 빨리 독립시킬 것. 부모님 살아계실 때 더 많은 대화를 나눌 것. 자기만의 시간과 공간을 차근차근 마련할 것. 지금까지 살아준 배우자에게 무조건 감사할 것. 그리고 어차피 살 거라면 내 곁의 즐거움을 가능한 많이 찾아보겠다는 심정으로 유쾌하게 살아가라. 마지막으로 더 이상 불필요한 일과 소중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시간과 체력을 낭비하지 말아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나이 들었다고 억울해하지 말았어야 했다. 미국의 유명한 정치 칼럼니스트 마이클 킨슬리는 42세의 젊은 나이에 파킨슨병에 걸려 남들보다 빠르게 노화를 경험했다. 그는 신체의 변화를 겪는 동안 느끼는 소외를 담아 처음 늙어보는 사람들에게 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재미있는 일화가 나온다. 킨슬리는 매일 아침 출근 전에 수영을 하곤 했는데 어느 날 아침 수영장에서 한 노인을 만나게 되었다. 노인은 킨슬리를 보고 웃으며 말했다. 내 나이가 90이요. 와, 놀랍네요.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노인은 칭찬에 우쭐해졌는지 가슴을 내밀면서 선언하듯 말했다. 나는 반사였다오. 나이까지만 말했으면 좋았을 것을 괜한 잘난 척이 킨슬리의 심기를 건드렸나 보다. 책의 문장을 그대로 옮겨보겠다. 자신이 판사였다는 사실을 말하고 난 뒤 그의 얼굴에는 별 상관도 없는 얘기를 어리석게 해버렸다며 전전긍긍하는 표정이 스치고 지나갔다. 스스로를 한심해하는 것 같았다. 젊은 시절 자신이 판사였을 때는 그가 정말 판사였다면 처음 본 사람에게 다가가 말을 걸면서
자기가 판사라고 밝힐 필요성 따위는 전혀 느끼지 못했을 것이다. 그는 괜히 우쭐대다가 꼴이 말이 아니게 돼버렸다는 것을 깨달은 것 같았다. 그러면서 자신이 그토록 떨쳐버리고자 했던 생각, 즉 늙은 바보는 이제 한물 갔어라는 생각을 하면서 수영장을 떠났다. 어쨌든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는 한물간 노인네였다. 누구나 한 번쯤은 비슷한 부끄러운 경험을 했을 테다. 나만 해도 그렇다. 젊었을 땐 내가 왕년애로 시작하는 선배들 이야기가 그토록 지겨웠지만 언젠가부터 나도 모르게 과거의 영화가 입 밖으로 나온다. 그나마 후배들 앞에선 입단속을 한다. 백수의 시니어들끼리 모이면 이만한 고관대장 모임이 없다. 대화의 주제는 대부분 과거에 잘나갔던 이야기들이다. 왜 그럴까? 예전만치 못한 현재 모습을 감추고 싶어서다. 옛 이야기지만 6.25 전쟁 때 북한에서 피난 온 사람들이 유행어처럼 쓰던 말이 있다. 나 이북에 살 때 금송아지 메고 살았어. 별 볼 일 없는 현재 모습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서 그런 말이라도 스스로를 위로하며 살았던 것이다. 잘난 사람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 못난 대로 산다는 노래 가사가 있다. 그런데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살기 쉬워도 못난 사람은 못난 대로 살기가 무척 어렵다. 우선 못남을 받아들이기가 힘들다. 바로 열등감이다. 정신분석학자 아들러에 따르면 열등감은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더 우울한 존재로 스스로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다. 그러므로 꼭 나쁜 게 아니다. 그러나 열등감이 잘못 작동하면 열등 콤플렉스에 빠진다. 원래 못났으니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고 지레 좌절해버리거나 자신의 열등감을 감추기 위해 스스로 우월하다고 거짓된 최면을 거는 식이다. 자본주의 사회는 열등감을 이용해 돈도 번다. 교수로 봉직하던 시절 백과사전을 판매하는 외판원이 연구실에 들렀다. 그는 명색이 교수라면 당연히 영국에서 나온 백과사전 한 권쯤은 소장해야 한다며 나를 설득하려 들었다. 하지만 그 많은 책을 전부 읽었을 것 같지도 않았고 필요한 책은 도서관에서 충분히 빌려볼 수 있었다. 나는 돈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그러자 그는 대출까지 알선해 줄 수 있단다. 내가 끝까지 거절하자 그는 회심의 한 방을 날렸다. 교수님은 이 대형 백과사전을 갖고 있지 못한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자존심을 건드려 팔아보려는 수작이었다.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안 그래도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외판원은 백기투항하며 자신이 왜 그런 말까지 했는가를 설명했다. 그는 거절하는 사람에게 다시 구매를 권하는 매뉴얼을 갖고 있었는데 매뉴얼의 마지막 단계가 열등감을 자극하라는 것이었다. 그때 만약 내 수중에 충분한 돈이 있었다면 어땠을까? 나로 잘난 체하고 싶은 마음에 사전을 사들이고는 후회했을 것 같다. 그만큼 열등감은 강렬한 감정이다. 나이가 들수록 특히 열등감을 조심해서 다뤄야 한다. 나이가 들면 나빠지는 것이 많다. 우선 건강이 예전 같지 않다. 생활의 활력이 줄어들다 보니 우울감도 쉽게 찾아온다.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위축되고 사회적인 영향력도 줄어든다. 특히 우리나라는 굉장한 명함사회다. 출신 학교, 최종 학력, 공식 직함으로 사람을 구분하길 좋아한다. 그래서 공식적인 위치에서 내려온 은퇴자들은 심리적으로 위축된다. 특히 높은 위치에 올랐던 사람일수록 더 크게 위축된다. 그래서인지 어떤 이들은 은퇴 후에 새로 명함을 만들어 뒷면에 자신이 달았던 공식 직함을 전부 써넣기도 한다. 한마디로
지금은 별 볼 일 없지만 한때 나도 잘 나갔어라는 것이다. 예전에 잘 나가던 시절을 어떻게든 알리고 싶은 그 심정을 모르는 만이다. 세월이 흘러 달라지는 것들을 담담하게 받아들이기란 참으로 어렵다. 머리로 이해하긴 쉬워도 가슴으로 인정하긴 힘들다. 하지만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현재의 자신을 못나게 여겨서 열등감에 휩싸이면 과도한 짓을 저지르기 쉽다. 한마디로 오버를 하게 된다. 한때 높은 자리에 있었다며 갑질 아닌 갑질을 하려 들고 젊은이들을 향해 자꾸만 훈수를 두고 세상을 향해 과격한 발언을 쏟아낸다. 어떤 사람들은 한창 때 몸을 되찾겠다며 성형에 큰돈을 쓰기도 하고 각종 건강식품과 운동기구에 집착해서 지켜보는 이들의 안타까움을 사기도 한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모두 언젠가는 한물간 노인네가 될 수밖에 없다. 지구의 모든 생명체가 종국에는 죽음에 이르듯 인간도 생물학적 사회적 정점을 찍고 나면 쇠퇴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아무리 잘난 체 해봐야 누가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또 열등감 속에서 자신을 괴롭힌들 누가 연민의 정을 갖고 위로해주지도 않는다. 냉혹하게 느껴질지 몰라도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런데도 한창 잘나가던 과거의 자신을 세워놓고 그것을 이겨보겠다고 애쓰는 이는 얼마나 어리석은가. 누군가 나에게 반드시 필요한 삶의 기술을 하나 꼽으라면 나는 정견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사람에겐 자신을 바로 볼 줄 아는 능력이 필요하다. 이제는 체력이 떨어진 나, 사회적으로 협소해진 나, 경제적 능력이 줄어든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본다. 화가 나면 화가 나는구나 하고 느껴본다. 무엇을 잘못해서 지금에 이른 것이 아니다. 과거의 나는 그대로 멋졌고 현재의 나는 이대로 괜찮다. 여기까지 생각이 미친다면 삶을 괴롭게 만드는 열등감에서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다. 그럼에도 왕년에 비해 현재 내가 쓸쓸하게 느껴지는 당신을 위해 위로의 글을 남긴다. 앞서 수영장에서 만난 90살 노인의 손자가 쓴 것으로 킨슬리가 노인과의 일화를 뉴요커의 시차, 그에 대한 답글로 남겼다고 한다. 노인이 이처럼 멋진 삶을 살았다는 것을 미리 알았더라면 그가 왕년의 판사였다는 사실은 별로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을 텐데. 할아버지의 성함은 리처드 이반치였고 킨슬리가 썼듯이 당시 90대였으며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고등법원 판사로 20년을 봉직하신 바 있다. 만약 할아버지가 킨슬리의 글을 보셨다면 장수한다는 것은 한 사람의 삶을 평가하는 잣대로는 옳지 않다고 지적하셨을 것이다. 삶에서 유일하게 중요한 요소는 생명의 길이가 아니다. 삶의 가치를 평가하는 데 가장 적절한 잣대는 그 사람이 일평생 살아온 방식이 되어야 한다. 할아버지는 매일매일을 최선을 다해 사셨다. 할아버지께서는 동료들을 그들의 장점과 함께 단점까지도 아우르며 사랑하셨다. 또한 자신이 장수하는 것에 대해서도 자부심이 강했는데 단지 오래 살아남았다는 사실 때문이 아니라 삶에 대해서 열정적이셨기 때문이었고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의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일깨워주는 것을 매우 좋아하셨기 때문이었다. 나는 킨슬러가 여전히 삶의 대열에 참여하고 있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하지만 슬프게도 할아버지는 더 이상 여기 계시지 않는다. 지난 11월에 세상을 떠나셨다. 할아버지는 생애 마지막 일주일까지도 매일 아침 그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셨다. 말이 통하는 어른이 된다는 것. 소통에 대하여. 젊었을 적에는 노인들과 대화할 때 늘 두 가지 의문이 들었다. 하나는 왜 노인들은 영양가 없는 말을 많이 할까이고
다른 하나는 왜 목소리가 저렇게 클까였다. 대개 노인들의 말은 한 번 시작되면 구구절절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듣는 입장에서는 짧게 마무리될 이야기가 끝없이 길어지니 영양가가 없게 느껴졌다. 게다가 분위기에 적합한 내용이 아니면 듣기에도 민망했다. 한창 때는 보석 같은 가르침을 논리적으로 해주시던 선배님들이 나이가 들어 중언부언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안타까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특히 학회 같은 토론장에서 한번 마이크를 잡으면 놓지 않는 선배님도 많았다. 사회자가 사인을 보내도 아랑곳하지 않고 하고 싶은 말을 죄다 쏟아놓고 가시는 뒷모습을 보면서 나는 나이가 들어도 저러지 말아야지 하고 다짐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그 선배인들 비슷한 다짐을 하지 않았을 리가 없다. 아빠, 자녀들이 내가 하는 말을 가로채고 손가락 셋을 펴보일 때가 있다. 벌써 세 번째 하는 말이라는 의미다. 이제 그만하라는 경고 아닌 경고다. 나는 그럴 때마다 움찔한다. 전에 말한 기억이 없는데 혹시 듣기 싫어서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들지만 자녀들의 말이 맞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말을 시작할 때 조심스럽게 덧붙인다. 전에도 말한 적이 있지만 가끔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들을 자녀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을 때가 있다. 그럴 때 나는 최대한 유머를 섞어가며 꼰대 같지 않은 방식으로 말을 걸려고 한다. 그런데 아이들의 반응이 아빠 썰렁해로 돌아오면 참 무한하다. 아이들 눈에는 내가 옛날에 그 선배님들처럼 보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다. 이런 핀잔을 들을 때도 있다. 아빠, 엄마하고 싸우지 마세요. 안 싸웠어. 내가 언제 싸우는 것 봤니? 싸웠잖아. 막 소리 지르고. 대화의 톤이 높아진 것을 보고 하는 말이다. 나이가 들면 귀가 어두워지는 만큼 목소리도 커진다. 내가 안 들리니까 상대도 똑같이 안 들릴 거라고 여겨서다. 아내도 나만큼 늙었으니 두 노인의 대화가 한창 젊은 딸에게는 마치 싸우는 것처럼 들렸을 것이다. 젊은 시절에 저러지 말아야지 했던 노인의 모습을 고스란히 반복하는 나를 보면서 혼자 피식 웃을 뿐이다. 이제 명실상부한 노인이 되었으니 변명해보자. 나이가 들면 왜 말이 많아질까? 첫째는 집중력 저하다. 말에는 목적이 있다.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곁들인다. 나무로 치자면 굵은 기둥이 전하고 싶은 말이고 장가지들이 이야기하는 소재다. 굵은 기둥과 장가지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촘촘히 얽혀있다. 그런데 집중력이 저하되니 인과관계를 쉽게 놓치고 연상에는 비약이 생긴다. 한마디로 장가지를 따라가다가 길을 잃는 것이다. 흔한 말로 잘 나가다 삼천포로 빠진다. 어느새 정신을 차리면 도대체 왜 이 얘기가 나왔지? 싶고 이야기는 수습하기 힘든 지경에 이른다. 둘째는 경험이 쌓여서다. 나이가 들면 살아온 횟수만큼 다양한 경험이 방대하게 쌓이고 사람과 세상을 판단하는 나름의 잣대도 확고해진다. 그래서 해주고 싶은 말 또한 많아진다. 도와주고 싶어서, 안타까운 마음에 바로잡아주고 싶어서, 함께 기뻐해주고 싶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젊은이들에게 가르침을 주려고 한다. 하지만 노인의 가르침이 현재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에게 정말로 영양가가 있을까? 과거에는 노인의 지식이 귀하게 여겨졌다. 노인 한 사람이 죽는 건 도서관 하나가 불타 사라지는 것과 같다는 말이 통용될 정도였다. 경험을 통해서만 정보를 축적하던 시절에는 그랬다. 하지만 요즘 젊은이들은 하루에도 어마어마한 양의 정보를 흡수하면서 산다.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갖가지 언어를 해석하고
전 세계에서 쏟아지는 영상물을 소비한다. 그동안 쌓인 정보량이 어마어마해서 빅데이터 분석가라는 새로운 직업이 등장했고, 인간은 정보의 쓰레기통에 불과하다는 자주 섞인 분석이 나올 지경이다. 이런 세상이니 아무리 소중한 경험이라도 그들이 살아가는 세상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 나는 손자, 손녀들에게 내 어릴 적 이야기를 써서 이메일로 보내곤 했다. 어떻게든 그들과 소통해보고 싶은 내 나름의 노력이었다. 아이들은 짧은 댓글을 답장으로 보내왔는데 종합해보면 3가지 반응으로 나뉜다. 할아버지 바보 같아요. 할아버지 순진해요. 할아버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요즘 아이들은 내 어릴 적보다 훨씬 교육도 많이 받아 똑똑하고 세상 물정에도 밝으니 바보 같다거나 순진하다는 반응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됐다. 하지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대목에서는 나 역시 멍멍해졌다. 내 글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사고방식이 너무 달라서 사건 자체를 아예 이해하지 못했다. 60년이라는 시간은 세상을 완전히 바꿔놓기에 충분했다. 그러니 전혀 다른 세상에서 살아가는 아이들에게 내 경험이 과연 얼마만큼이나 값어치가 있을까? 그렇다면 결국 나이 들면 말문을 닫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냐며 반문하는 이들도 있을 테다. 그렇다. 우선 말을 줄이고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 소통하려면 공통분모가 필요하다. 그리고 공통분모가 넓을수록 대화는 깊어진다. 나이 든 자들과 젊은이들 가운데 공통분모를 만들기에 유리한 사람이 누구일까? 과거와 현재를 모두 경험한 나이 든 자들이다. 젊은이들의 경험을 노인들이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젊은이들의 생각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현 시대를 젊은이들처럼 깊숙이 들어가 체험하지는 못하더라도 무엇이 다른지는 알아야 한다. 잘 모르겠다면 다르다는 사실 정도는 인정해야 한다. 남의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은 결코 수동적인 태도가 아니다. 정신분석 용어 중에 해체 반응이란 게 있는데 무의식 속에 억압되어 있던 고통스러운 경험을 상기하거나 재현해서 억압된 감정을 방출하고 긴장감에서 해방되는 것을 뜻한다. 즉, 잘 들어주면 마음속 갈등이 스스로 해소된다. 그래서 정신과 의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듣는 일이다. 요즘 젊은이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 때와 다르게 혹독하다. 입학, 취업, 결혼, 육아, 무엇 하나 쉽게 흘러가지 않는다. 사는 내내 극한의 경쟁 체제를 감내해왔기에 한 번도 평안한 시기를 보내지 못했고 자존감마저 크게 상처를 입었다. 어느 세대보다 열심히 살았지만 아무런 미래를 보장받지 못했고 이전 세대보다 가난하게 살아갈 확률이 다분한 그들. 그들의 가슴에 얼마나 큰 응어리가 맺혔을까. 어쩌면 나이 든 자들이 젊은이들에게 주어야 할 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경청일지 모른다. 따뜻한 공감과 든든한 연대일지도 모른다. 나는 외할머니와 언제나 말이 잘 통했다. 외할머니는 성품도 인자하셨고 남녀가 유별한 시대에 사셨음에도 열린 사고를 지니셨다. 그래서 대학생이 된 이후에도 세상사를 두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외할머니의 진취적인 사고방식이 멋있어 보였기에 나도 나이가 들면 외할머니처럼 늙고 싶다고 꿈꾸기도 했다. 근데 돌이켜 곰곰이 생각해보니 내가 외할머니와 대화를 자주 나누었던 이유는 정작 따로 있었다. 늘 온화하게 웃으시며 내가 하는 말에 맞장구 쳐주셨기에 자꾸만 이야기를 풀어놓았던 것이다. 나이가 들어 외할머니를 다시 떠올려 본다. 나는 외할머니처럼 나이 들어가고 있는가? 젊은이와 대화할 때 한 번은 꼭 떠올려야 할 물음이다.
인생 후배들에게 전하는 3가지 당부. 몇 년 전에 정년 퇴임을 맞은 제자 한 명이 찾아왔다. 남들보다 유별나게 정년아리를 겪는 사람이 있는데 그 제자가 그런 듯 했다. 노년기에 연착륙하기에 충분한 조건들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하다고 했다. 몸도 불편하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대인관계에서 적절성도 떨어지고 어디에서도 위로받을 곳이 없다는 것이다. 인생이란 다 그렇게 나이 들어 가는 거다라고 조언했더니 더 불안해했다. 어떤 위로가 그에게 합당할까? 사실 나이가 들면 잃는 게 참 많다. 우선 몸이 옛날 같지 않다. 늙는다는 것 자체를 병리현상으로 보는 학자도 많다. 몸이 온전하지 못해 힘이 들고 정신도 분별력을 점차 잃어간다. 그러니 나이 들어 좋은 일이 얼마나 있을까? 이런 악조건 속에서 그나마 어느 정도 운신이 가능한 노년을 보낼 수 있다면 축복이라 할 만하다. 나는 그가 남들보다 많은 것을 갖고 있다고 일깨워 보았다. 그동안 연구도 많이 했고 후학들도 잘 가르쳐 놓았으며 알뜰하게 저축한 자산도 있고 연금도 나오니 그는 노후 준비가 매우 훌륭한 편에 속했다. 게다가 퇴임 후 이곳저곳에서 강의하며 소일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그는 지난날을 생각하면 헛되게 살아온 것 같고 미래를 떠올리면 암담하기만 하단다. 그가 엄살을 피우는 것은 아니었다. 그때 좀 더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거리란 아쉬움은 누구에게나 있다. 또 나이가 들면 살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에서 불안이 엄습한다. 그러나 나이 들면 누구도 비켜갈 수 없기에 불안에만 사로잡히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앞으로 노인의 반열에 오르게 될 후배들을 위해 경험을 토대로 나름의 몇 가지 훈수를 적어보았다. 첫째, 노인이 된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마음을 갖추라. 선생님 젊어 보이십니다. 이런 말에 현혹돼서는 안 된다. 아무리 젊어 보여봤자 먹는 나이가 어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젊어 보인다는 게 젊다는 뜻은 아니다. 그런데도 스스로 젊다고 우긴다면 그만큼 어리석은 짓이 없다. 노인이 가진 조건이란 유리한 것이 별로 없다. 둘러보면 우울한 일, 슬픈 일이 더 많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마음으로 살다 보면 전부 나쁜 조건만 있는 건 아니다. 몸도 불편하고 마음도 불편하지만 그래도 소일을 할 구석은 어디엔가 있다. 지금까지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뿐 분명 할 수 있는 일이 숨어 있다. 지금의 나는 지난 과거의 결과물이다. 누구에게나 과거에 축적한 지식과 경험이 있게 마련이다. 이게 바로 숨어있는 재간이다. 만약 재간을 못 찾겠다면 그것은 쌓아온 결과물을 과소평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크든 적든 내 삶의 결과물은 참 소중한 것이다. 일생을 투자해서 일군 결과를 자신이 과소평가한다면 남들도 그 가치를 소중하게 보지 않을 게 분명하다. 자신의 나이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 틈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재간이 있는지 살펴보기를 권한다. 틀림없이 자기만의 것이 존재한다. 둘째, 서두르지 말고 야금야금 실천해보라. 숨어있는 재간을 찾았다면 실천으로 옮겨야 한다. 알았다고만 하고 실천이 없다면 머리만 복잡해질 뿐이다. 세월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초조해하지 말라. 마음만 급할 뿐 몸이 따라주지 못한다. 그러니 조급함은 내려놓고 과정을 즐겨보자. 즐겁지 않은 것이 없을 것이다. 나이가 들면 결과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과정을 즐길 줄 알아야 한다. 젊어서 처절하게 경쟁하면서 살아왔다면
그 가치를 보상받아야 한다. 그 보상이 다름 아닌 야금야금 하는 과정의 즐거움이다. 야금야금은 여유로운 마음에서 비롯된다. 야금야금 행동한다는 것은 마치 가랑비에 옷이 젖는 것과 같다. 여유롭게 과정을 즐기겠다고 마음먹으면 급할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점차 눈에 띈다. 새로운 발견이 늘어날수록 즐거움이 커지고 즐거움은 꾸준함으로 이어진다. 셋째, 내가 거둔 곡식을 남과 비교하지 말라. 장 프랑스와 밀레의 만종은 일과를 끝낸 농부 부부가 경건하게 감사기도 드리는 모습을 그린 그림이다. 나는 이 그림이야말로 노년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 아닐까 싶다. 1년 동안 정성 들여 가꾼 곡식을 수확하면서 지금 이 순간을 온전하게 받아들이는 태도. 곡식이 풍족하든 모자라든 내 노고의 결과로 받아들이면서 기도하는 모습. 나이가 들면 지나온 삶을 그 자체로 온전히 받아들이고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 노년기의 평온과 만족감은 과거를 얼마나 수용하느냐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얼마 남지 않은 삶을 과거에 대한 집착과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흘려보낸다면 얼마나 무의미한가. 봄에 좀 더 걸음을 주었더라면 추수가 얼마 안 되었네. 다른 사람들은 훨씬 수확량이 많던데 하는 생각을 멈추고 지금 가진 곡식을 어떻게 쓸까를 꿈꿔보길 바란다. 나이 들어 가장 좋은 일을 꼽으라면 단연 책임과 의무로부터의 해방이다. 우리는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는가, 먹고 살기 위해, 더 잘 살기 위해 앞만 보며 허겁지겁 달려오지 않았던가, 결과와 속도만 강조하는 세상에서 살아남느라 나와 주변을 돌아볼 여유도 제대로 누리지 못했다. 나이 들어 찾아오는 우울감의 원인 중에는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해보지 못했다는 자책감도 크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라도 진정 자유로운 자신을 꿈꿔보는 것도 가치 있는 일이다. 내가 나답게 살 때 가장 빛나는 나의 존재감이 있다. 하루를 살아도 내 인생이다. 이런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시기가 바로 노년기이고 인생 후반전에 들어선 때부터 준비하면 더욱 좋다. 우리 생에는 과거도 중요하고 미래도 중요하다. 그러나 오늘이 없이는 아무 소용이 없다. 지금 여기에서 빛나는 행복을 찾아 설계해 보길 바란다. 지금까지 살아준 배우자에게 무조건 감사할 것. 나는 당신 때문에 기형이 되었소. 당신의 편지를 기다리면서 목이 길어졌고 당신에게 편지를 쓰다 오른팔이 길어졌어. 몇 년 전 아내가 가족들 앞에서 읽어보라며 꺼내온 오래된 엽서 속 글귀다. 아이들은 깔깔 웃어댔다. 닭살이라도 돋을 듯한 살가운 표현을 쓴 장본인이 바로 나였기 때문이다. 우리 부부는 결혼 생활 동안 알콩달콩한 애정 표현을 해본 일이 거의 없다. 그러니 아이들은 내게 로맨틱한 부분이 있다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엽서를 쓸 당시 내 마음은 정말 그랬다. 나는 중학교 3학년 때 아내를 처음 만났다. 아내는 여동생의 친구였고 우리 집에 자주 드나들었다. 그렇게 학창시절 내내 우리는 오누이처럼 지냈다. 그러던 관계가 아내가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입학하고부터 바뀌었다. 어느 날 갑자기 아내가 선을 보러 간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그 후로 가슴이 쿵쿵 뛰고 괜히 불안해졌다. 불현듯 아내를 놓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길로 우체국에 가서 엽서 100장을 샀다. 나는 매일매일 아내에게 구애 편지를 썼다. 그중 하나가 이 엽서다. 그때 보낸 엽서를 결혼 후 지금까지 읽어본 적은 없으나
아마도 별의별 소리를 다 적었을 것이다. 그런 노력이 가상했는지 아내는 나와 결혼해 주었다. 달콤한 말로 시작한 결혼이었건만 생활은 녹록지 않았다. 우선 내가 너무 가난했다. 고등학교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가세가 기운 뒤 나는 늘 빚을 지고 살아야만 했다. 더군다나 대학교 때 4.19 혁명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감옥 생활을 해야 했고 출소 후에는 전과자 딱지가 붙어 취직이 쉽지 않았다. 형편이 어려우니 단칸방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했고 신혼여행은 텐트 하나 짊어지고 산으로 떠났다. 아내는 지금도 틈만 나면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결혼을 했느냐고 묻는다. 무슨 배짱이었는지 나도 모르겠다. 만약 내가 안정적인 직장을 잡을 때까지 아내가 아이 넷을 키우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공부를 하느라 겪을 고생을 미리 알았더라면 아내더러 결혼하자고는 쉽게 말하지 못했을 것 같다. 시간이 지나면서 차차 경제적으로 안정되었지만 그래도 아내는 마음 편히 살기가 어려웠다. 돌이켜보면 나는 늘 돈에 무지했다. 어려서부터 어머니는 외동아들인 내게 돈 이야기는 일절 꺼내지 않으셨다. 그래서일까 나는 일상생활과 관련된 돈 문제에 대해서는 어린아이 수준이다. 집 한 채 값이 얼마인지, 우리 가족에게 알맞은 집은 어디에서 구할 수 있는지, 생활비는 얼마가 필요한지, 은행 이율은 어디가 높은지, 아내는 경제관념이 부족한 남편을 대신해서 가정의 온갖 크고 작은 돈 문제를 홀로 해결해왔다. 아이들이 자랄 때 엄마한테 돈이 들어가면 다시는 안 나온다며 자주 투정을 부렸는데 그런 알뜰함은 100% 가난하고 속 편한 남편을 만난 덕이다. 그런데도 나는 아내의 눈치를 보기는커녕 늘 일을 벌였다. 네팔 의료봉사와 광명보육원 봉사를 하는 동안 병원 물품과 건물을 기증했다. 정신과 의사로 일하는 동안 개방병동, 사이코드라마, 미술치료 등 새로운 기법을 시도했고 그때마다 돈이 들어갔다. 의미 있는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약속이나 한 듯 언제나 재원이 부족하다. 그런 이들이 도움을 요청할 때면 나는 시간이든 지식이든 공간이든 돈이든 내가 가진 자원을 최대한 제공하려 했다. 그 덕분에 가장 고생한 이가 바로 아내다. 내가 뒷일은 신경 쓰지 않는 이상주의자라면 아내는 이상과 현실을 조율해야 하는 합리주의자에 가까웠다. 만약 아내가 없었다면 나는 진작에 파산하고도 남았을 것이다. 사람들은 나를 보고 인격자라며 추켜세우지만 속사정을 아는 이들은 진정한 인격자는 아내라고 한결같이 입을 모은다. 가끔 생각해본다. 이렇게 부족한 남자를 아내는 왜 60년 가까이 데리고 살아준 걸까? 학자로서 지향점이 비슷했기 때문일 것이다. 사회학자인 아내와 정신과 교수인 나는 개인과 사회의 건강한 관계 맺음이라는 부분에서 관심을 공유했다. 개인과 사회는 닭과 달걀처럼 때려야 뗄 수 없다. 건강한 개인이 건강한 사회를 만들고 사회가 건강해야 개인도 행복하다. 이런 진리를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아내는 내가 저지르는 일들을 말리지 않았다. 더 나아가 아내는 나와 함께 대부분의 일을 계획하고 실행했다. 아내가 없었더라면 내가 봉사, 연구, 교육 등 그 많은 일을 홀로 해낼 수 있었을까? 아니, 불가능했을 것이다. 우리 가족이라는 테두리에 갇혀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기보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데 힘을 보태자는 아내와 나의 공동 목표가 우리 부부를 단단하게 이어줬다. 나는 아내를 존경한다. 우선 학자로서의 아내 이동원을 존경한다. 사회학자인 아내는 거시적인 시각에서 사태를 분석하기 때문에 인간 정신을 미시적으로 연구하는 나에게 언제나 새로운 통찰을 제공해 주었다.
또 여성의 역할을 자각하고 이끌어온 아내 덕에 나는 비교적 남녀가 평등한 삶을 실천하며 살았다. 아주 이른 시기부터 우리 집 대문에 이군후, 이동원 두 이름을 나란히 적은 문패를 단 것도, 이화여대에서 최초로 여성학 강의를 개설한 것도, 1999년에 가족 가치관 상을 받은 것도 실은 아내의 역할이 컸다. 또 나는 내 아이의 엄마이자 내 아내인 이동원을 존경한다. 아내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공부와 육아를 병행해야 했다. 그 힘든 시절을 버티면서 아내는 우선순위를 매기는 법, 균형을 잡는 법, 나아갈 때와 멈춰야 할 때를 구분하는 법, 버티는 법을 배웠다고 한다. 굳은 삶에서도 빛나는 지혜를 길어올린 아내가 그저 안쓰럽고 존경스러울 뿐이다. 나는 주례를 설 때 을의 다음 3가지를 강조한다. 첫째, 신명나게 살 것. 둘째, 창의적으로 살 것. 셋째, 잠재력을 서로 키우도록 도울 것. 다행히도 우리 부부는 3가지 요건을 만족시키면서 살아왔다.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가난을 이기는 창의적인 방법을 개발하며 살았고, 아이를 키우고 공부하고 일하면서 달려온 과정이 신명났으며, 서로의 학문적인 잠재력을 키워주었으니 이보다 나은 결혼 생활이 가능했을까. 이제 아내도 나만큼 늙었다. 눈도 침침하고 귀도 어두워지고 말수도 줄었다. 가끔 아내와 내가 제대로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지 의심스럽기도 하지만 괜찮다. 강의하러 가거나 지인을 만나러 갈 때 아내와 동행하면 놀라운 경험을 한다. 같은 장면을 보고 아내와 내가 비슷한 연상을 하는 것이다. 나는 소리내어 말하지 않고 속으로만 생각했는데 아내도 비슷한 생각을 떠올려 말한다. 그럴 때면 우리가 살아온 세월을 체감한다. 이심전심, 아내가 아니고서 누구와 이런 경지에 오르겠는가. 인생의 동반자이자 학문적 동지인 아내가 있어 다행이다. 아내가 있기에 지금의 내가 있고, 내가 있기에 지금의 아내가 있다. 어쩌면 60년이 지나서야 나는 연애 편지를 쓰던 그때 청년의 심정으로 돌아간 듯하다. 아내가 간직한 오래된 엽서들을 들춰보고 싶다. 내가 마지막까지 가장 잘하고 싶은 사람, 바로 아내이기 때문에.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100살까지 유쾌하게 나이 드는 법을 들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